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공유압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압에서는요, 공유압의 특징과 이 공유압을 제어하게 해주는 제어 밸브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센서의 종류와 논리 회로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분류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유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공압과 유압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유압 펌프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어 밸브가 3개가 있는데, 이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량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종류가 중요하고요. 이 압력 제어 밸브는 이제 힘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제어 밸브는 이 유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동작을 시켜주는 것이 액추에이터의 역할인데, 액추에이터에는 실린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터나 실린더요. 그러면 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방향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방향 제어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제어 밸브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기호에서 이제 포트의 수, 이제 관로의 수가 몇 개냐, 몇 개의 관로로 갈 수가 있냐에 따라서 포트의 수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의 수와 위치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압을 제어함에 있어서 주변 기타 기기가 있겠죠. 이물질을 여과시켜주는 여과기, 호갑기, 건조기, 그리고 서비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강압 밸브와 그리고 드레인 부치 필터, 루브리케이터, 윤활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에서 나오는 이 토출량, 그리고 동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압력, 유압에서 사용되는 작용류는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주는 탱크의 역할, 밸브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공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압과 유압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볼 때도 공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유압,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수 공압이 있고요. 순수 유압이 있는데,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는 이 순수 공압, 순수 유압을 보지 않고 전기 회로도가 가미된 전기 공압 작업과 순수 유압 작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당연히 공압 회로도와 유압 회로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공압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공기인 것을 공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체가 기름인 것은 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압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셔로 공기를 압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압 펌프로 이게 끌어올려서 이 유체 에너지를 실린더나 모터로 동력을 주기 위한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기계적 에너지로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 에너지. 그 유체의 에너지를 압력, 유량, 방향 등의 제어를 통해서 실린더,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에 기본적인 제어를 가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동력의 변환과 운전을 행하는 일련의 방식이나 장치를 공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 매체를 이제 공기를 쓰느냐,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압이냐 유압이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공유압 제어로는 조금 전에 빅데이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 제어, 압력 제어, 방향 제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량 제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양을 조절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요. 압력을, 힘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방향은 유체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체에는 무엇이 있느냐로 수가 있는데요. 압축성 유체가 있습니다. 자,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체를 계산 같은 것을 할 때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압축성 유체라고 보지 않고 이 비압축성 유체를 이용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요. 비압축성 유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가 있고요. 비점성 유체는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점성 유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비압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를 이상 유체라고 합니다.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얘기합니다. 흐름에 대한 저항.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에 나타나는 마찰을 얘기를 하는데 내부 마찰이라고도 합니다.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점성이 크다고 하면 움직이기가 더 어렵겠죠. 저항이 크니까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그 점성이 커지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흐르는 물체일수록 점성이 값은 작게 되겠죠. 잘 흐르는 물체는 유동성이 크니까요.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력 같은 경우에도 물보다 흐름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물엿은 물보다 더 늦게 떨어지죠. 그 점성이 커서 유동성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성에 대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이상 유체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압력입니다. 이 대기압이 나오는데요.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상태에서 우선 진공 유리관을 수은 그릇에 넣었을 때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은을 넣었을 때 이만큼이 76cm라는 거죠. 이것을 수은주라고 합니다. 수은주. 수은을 넣지 않고 이제 이거 물을 넣었다. 이것은 10.332m 아쿠아 수주라고 합니다. 수주. 그래서 이 대기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준 대기압 1at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은을 넣었을 때 올라간 높이 수은주 760mm 수은주 그리고 76cm 수은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은이 아닌 물을 넣었을 때는 0.332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위들을 다 외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 그리고 바랑 파스칼로 묶겠습니다.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압력의 단위고요. 킬로그램 중 퍼 센티미터 제곱도 압력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단위 환산만 해준 거예요. 우리가 단위 관련된 둘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변환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다 같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두 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0332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를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1kg 중은 9.86톤이에요. 그리고 1cm는 1m가 10의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을 해주면 1m 제곱은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1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단위 환산을 위해서요. 여기서 1.0332 1kg 중은 9.8N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9.8N 이 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승이라는 것은 10의 4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로 올라오게 되죠. 1.0332 곱하기 9.8분의 1 10의 4승분의 1이니까요. 1.0332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0332 곱하기 이거 10이라고 생각하고 10의 5승 정도가 되겠네요. 10의 5승은 그러면 10만이 됩니다. 10만.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만 1325 뉴턴 더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단위 환산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위 환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단위 환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에서 파스칼 단위 환산 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1.01325 바는 우선 1바가 몇 파스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바라고 하는 것은 10의 5승 파스칼인데요. 10의 5승이 10만이죠.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대한 단위인데요.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해주면 파스칼 단위로 환산이 되겠죠. 10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만 132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단위 환산할 수 있죠. 그리고 PSI 단위는 0.0703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또 6894.73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킬로그램 중퍼 제곱센티미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단위 환산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0332 킬로그램 중퍼 제곱센티미터를 여기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꿨었고요. 1.01325 바를 파스칼 단위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 수은주가 76cm, 760mm. 수주 10.332 이 수치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지금 단위 환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압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기압을 제어하는 것은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지 압력과 절대 압력, 진공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절대 압력은 이 그림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압은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진공이 100%일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대기압에서 여기까지를 게이지압이라고 하거든요. 게이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계 같은 압력을 측정하는 측정기로 측정한 그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한데요. 절대 압력은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이죠. 게이지압을 더하면 절대 압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주면 마찬가지로 절대 압력이 나오겠습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절대 압력 구하는 공식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 압력을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P죠, P. 압력을 나타내는 기호 P, 그리고 힘을 나타내는 기호 F. 자, 이것은 기호가 뉴턴, 그리고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나 파스칼. 파스칼이 1.4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 바로 나타낼 수 있고 수은주, 수주, psi 등의 그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단위 보시면요. 10의 제곱 100은 헥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킬로, 10의 6승 메가,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 테라,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10의 6승과 3승 메가와 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기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리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었잖아요. 그래서 1바라고 하는 것은 0.1 메가파스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압 일반적으로 4바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파스칼 단위로 나누게 되면 0.4 메가파스칼이니까요. 실기에서도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기본 용어 보시겠습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데요. 질량의 단위는 SI 단위계에서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킬로그램 중과는 다릅니다. 킬로그램 중은 중력과 속도가 포함된 중량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추적당 가지는 물체의 질량으로 로우로 표시합니다. 로우.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최적분의 질량이 되겠죠. 단위는 질량이 나타내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최적이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단위 최적당 중량으로 감마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호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마로 표시하고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그 밀도에서 이 질량을 그 중량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최적분의 중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중이 되겠네요. 킬로그램 중 최적은 똑같이 미터 세제곱. 이게 감마로 표시합니다. 비중량. 이 단위 좀 잘 보시고요.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역으로 하는 것인데요. 중량분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런 비중량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비중량을 감마로 나타낸다고 했으니 감마분의 1. 이게 중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질량이라고 한다면 이건 밀도분의 1이 되겠죠.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자, 비중은 어떤 유체의 비중, 감마와 일기압 4도의 순수한 물의 비중량, 감마 W와의 이거 W는 워터예요, 워터. 자, 물의 비중량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B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S로 표시하는데요. 단위는 없습니다. 또한 순수한 물의 밀도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S는 물의 비중량 분의 비중량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 비중량은 최적분의 비중량이라고 쓰니까 이것을 중량이 아닌 질량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밀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물의 밀도 분의 밀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는 1atm의 4도, 그 다음에 기체는 0도씨 1atm 이하 공기를 사용하고요.
이 고체, 액체, 기체는 형태 부피가 일정한 분자 간의 간격이 작은 거. 그 액체는 형태 변화가 있고 부피는 일정하고요. 비압축성이죠. 분자 간의 간격은 고체보다 큰 것. 그리고 기체는 형태와 부피가 변화하고 분자 간의 간격이 큰 것. 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음, 물, 수증기가 되겠죠.